그 연설자가 대중 연설을 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주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기본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이제 기준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거, 또 자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또 이런 것도 견해도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 자체가 정말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향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나다, 아까 이제 잠깐 빠진 것 같은데요.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또 식물이나 동물도 만약에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그걸 원하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하기를.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다 건강을 원하는 거고, 또 친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 있는데 또 더러는 친구 관계가 없어도, 또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오늘날에 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는 애 낳는 것도 기피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똑똑해지는 거, 기억력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지적인 능력, 또 도덕적인 능력은 다 그 자체로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것들이 이 삶의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비겁해지고 무절제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에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좋고 어느 쪽에는 이제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반대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것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병과 건강은 반대되는 것인데 병은 나쁜 것, 건강은 좋은 것이다. 이것도 이제 모든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가령 이제 뒤에 나온 거 적을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한테 건강이 좋은 거지만 적들은 질병에 또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는 게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사에서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반대되는 것이 적들에게 이로운 거. 그러니까 용기에 반대되는 비겁함이 우리가 비겁일 때 적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용기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그에 반대되는 게 적들에게 이로운 것이 좋은 거다. 즉 우리가 용기 있는 게 좋은 거다. 적들이 원하거나 적들이 기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그래서 이로운 것으로 보인다. 과도함, 지나침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이다. 뒤에 뒷말도 비슷하고요. 마땅한 정도 이상의 것은 나쁜 거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도 좋은 거다. 그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다고 이제 일리아스의 서사에서 보면 빈손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지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 또 쟁탈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건 이제 헬레네 자체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의 남자들의 또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뭐 여인이든 남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칭찬의 대상, 그다음에 적들과 열등한 자들마저도 칭찬하는 것.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 또는 훌륭한 남녀가 선호했던 거. 바로 이제 그 서사시에 보면은 아테나 시는 뭐 특히 남성 영웅들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면서 또 잘 또 이끌어주고 그렇죠. 아테나 시는 뭐 오디세우스라든지 또 호메로스는 또 아킬레우스를 굉장히 또 선호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이든 사람이든 작가든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 또 신이 선호했던 그런 인물들 또 어떤 것들 대상이 좋다.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선택이 된 것이 좋다. 이로운 것,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의 특징이 뭐냐? 여기도 이제 약간 이제 좋은 것의 특징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 두 개를 놓고서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그 본인, 그 해당의 것, 그걸 위해 선택이 되는 것, 또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 또 이성과 현명함을 또 실천적인 지혜를 지닌 존재라면 선택할 것 등이 이제 바로 좋은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더 좋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논리학에서 특히 그 토피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일종의 사유의 지침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연설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장에서 연설을 할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 풀 때 공식을 외워두면 그걸 공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자가 앞에서 이제 말한 그런 거죠. 논리로 이렇게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거 이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국가 어떤 정책에서 그걸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토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토포스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 어떤 연설의 실천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쭉 이제 또 나열을 해보면은요, 더 큰 좋은 것을 산출하는 것이 더 좋다.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좋은 것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은 음식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게 나오는 때, 가령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노는 거, 오락하는 거. 이거는 몸에 좋은 음식을 또 몸에 좋은 건강한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PC방에서 오락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건강하다는 거죠. 신체 건강이. 그래서 PC방에서 놀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게 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로 더 바람직한 거, 그다음 그 자체로 목적인 거, 더 자족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 덜 추가로 필요한 게 이제 자족적이란 말의 의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원리이고,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원리란 말이 이제, 그게 있음으로써 다른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르거나, 또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결과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그 원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학문에서 쓰는 그 원리란 말도 이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뭐 설득의 원리, 뭐 철학의 원리, 뭐 수학의 원리 이럴 때 항상 그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거예요. 원리란 말이 원래 그리스에서 beginning 처음에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원리, 뭐 철학의 원리 그 말은 철학을 할 때 수학을 할 때 항상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출발점을 삼아서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뒤에 논의가 이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희귀한 게 풍부한 것보다 금이 이제 희귀하기 때문에 쇠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할 때 금이 좋냐, 쇠덩어리가 좋냐 이야기했을 때 희귀하니까. 근데 또 반대도 가능해요. 물은 풍부하지만 그렇죠? 희귀하진 않죠. 물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뭐 과거에도 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식수로 사용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물의 그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그것도 이제 바로 그 이런 또 그 토포스를 사용해서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게 좋기도 하지만은 또 풍부한 게 또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어려운 게 쉬운 것보다 좋다. 이제 희귀하니까 그런 거죠. 금을 획득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희귀성. 또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이제 일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쉬운 것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아까 물이 더 그 금보다 좋다 이렇게 또 풍부한 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또 쉬운 것이 또 어려운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과들이 뭐 여기 쭉 나오는데요. 쭉 넘어가고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0번째 좀 설명을 하자면 우월이 더 바람직하거나 더 아름다운 거.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그 신체 능력, 특히 이제 시각과 후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능력, 그다음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후각보다는 냄새에 맞는 능력보다는 시각,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더 나은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는 좀 못 맡더라도 뭔가 사물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감각보다 중요한 감각이고 특히 우리의 그 지능과 관련해서 더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또 그 돈에 대한 집착하고 친구와의 그 우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냐 친구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와의 그 우정 이쪽이 더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현명한 사람들이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그 권위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더 좋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면 그들이 더 나은 존재인 한에서 더 좋다. 이거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패러독스를 이야기를 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더 훌륭한 철학자 또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뭐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보통의 사람과 다르게 불의를 행하는 쪽보다는
불의를, 부정을 당하는 쪽이 낫다.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때리는 쪽보다 맞는 쪽이 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뭐, 그 사례를 보면.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맞느니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죠. 보통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맞아? 때리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부모들도 그렇고, 너는 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 때리지. 차라리.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정반대. 이게 이제 패러독스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쪽보다는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더 즐거운 게 덜 즐거운 것보다. 이게 이제 즐거움은 뭐 이제 또 고통, 괴로움과 또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즐거운 거, 말하자면 고통이 덜한 게 더 좋다. 또 그 즐거움의 또 지속도도 되겠죠.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거, 또 고통이 덜한 거, 시간적으로든 뭐 이런 거이 더 좋다. 또 확실한 게 좋다. 그렇죠? 불확실한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거,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거, 또 어렵고 희귀한 거, 또 자생적인 거. 자생적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터득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서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그 인용을 잠깐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 페넬로페 근처에서 죽치고 가산을 말아먹고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구애를 했던 그 구원자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또 그 구원자들 옆에서 또 시중을 들고 또 노래를 불러주고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다 한 통속으로 이제 처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페미오스라는 그 가인, 그 노래꾼이 이제 선처를 구하면서 제발 저는 살려주시라고 저는 그냥 노래만 불렀을 뿐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노래의 실력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얻은 능력 이런 것들이 남한테 이제 받은 것보다 더 좋다. 그 다음에 큰 것이란 말은 이제 전체예요.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뭔가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페리클레스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도사를 그 아테네 외곽에서 하면서 이 1년 한 해에 그러니까 한 해에서 4네 계절에서 봄이 없어지는 것처럼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아테네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청춘을 봄에 비유하기도 하죠. 또 여러 국가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또 젊은이들의 죽음이 더 소중하고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분들 300명 죽었다. 이러면 그래도 슬픈데 더군다나 젊은 아까운 학생들이 300명 죽었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슬퍼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그런 거, 이게 진실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진실의 정도가 더 강도가 있는 게 더 좋다. 일단 많은 점들에서 유용한 것들, 또 뭔가 더해졌을 때 전체를 더 크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존재감이 있는 그런 것들.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있으면은 없으면은 또 허전하고 이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는 이런 비슷한 그 작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 나온 거, 빼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작품에 꼭 그 긴밀한 어떤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도 꼭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말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좋은 거라는 거죠.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보다는 그게 이제 소중하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가 빠졌네요. 어떤 사람한테는 유일하게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뒤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외눈인 사람이 에게는 두 양눈을 가진 양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눈이 소중하죠. 그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디세이아의 그 폴리페모스 이야기하고 좀 연계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눈박이 그 둥근 그 거인이 오디세우스의 그 동료들을 잡아먹다가 이제 되려 그 눈이 멀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경우 이제 그 눈 하나밖에 없는 존재한테는 그 눈이 그 두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중한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쭉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한 거,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그 토포스들을 이제 그 문학 작품, 또 호메로스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와서 이제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예, 아무튼 그 가치의 상대성,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좋다, 이롭다, 이런 그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또 그 지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연설, 보여주는 미덕을 찬양을 하거나 악덕을 비난하는 그런 연설의 가치. 이게 이제 아름다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아름다운 재단, 뭐 아름다운 뭐 기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움도 사실 굉장히 여기에도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그 아름답다, 좋다, 이런 것들이 또 옳다, 또 진실이다 이런 것들이 다 좀 약간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을 다음처럼 정의 내리며 덕과 덕의 부분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열거한다. 앞에서 좋은 것들의 일부를 또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덕을.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또는 좋기에, 좋기에 또 좋은 한에서 즐거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좋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아름다움의 기본 성격이 이렇다면 덕도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다. 덕은 좋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하고, 덕은 좋은 것들을 자신과 남을 위해서 마련하고 이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자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덕의 부분들은 정의, 용기, 절제 등이다. 네,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열거가 됩니다. 1번에서 제가 뭔가 복사를 하다가 이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어요. 1번은 덕의 표시들과 작품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덕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들 이게 이제 표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작품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 결과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행위 이게 이제 표시들이고요. 또 그 결과물이 또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상으로 보답으로 그러니까 뭔가 선행을 해서 그 보답으로 금전보다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하더라도 또 뭐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도 그런 많이 나오죠. 돈 받는 것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해서 돈을 들여 안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제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람직한 일들 중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네 번째 조국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저버리고, 그래서 본성상 좋고 이게 이제 바로 조국, 가족 또 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 플라톤의 향연에도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나온 그 주제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 자기 그 사랑의 그 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우사지아스인가요? 처음 연설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 알케시테스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하는 그런 또 반대로 죽은 아내를 위해서 또 그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까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사랑하는 조국, 아내, 친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 산자보다는 죽은 자에게 더 있을 수 있는 일. 뒤에 이제 그 좀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16번에 남들을 위해 사는 일, 그 다음에 남들과 관련해서 뭔가 일을 잘 해내는 것들, 그다음 선행들, 그다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행위들에 반대되는, 즉 부끄럽지 않은 행위들, 또 두려움 없이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들, 또 본성상 더 뛰어난 사람들에 속한 덕과 행위들, 일들이 더 아름답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요. 네, 그 자연 본성상 더 뛰어난 존재로, 그러니까 남성을 이야기를 해요. 남성이 여성보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공격당하는 또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노예제를 두둔한 거. 물론 이제 그 시대가 사실 노예제 사회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시각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시대에 뒤처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좀 그 철학자이면서도 편견이 심한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도 그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물론 이제 타고난 노예는 없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작가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여튼 남성이 해내는 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남성을 붙이면 남성이 가진 어떤 덕목 또 남성이 해내는 일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또 여성이 해내는 그런 또 여성에 속한 덕목보다 13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신보다 남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적들에게 복수하고 화해하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근데 고대 그리스의 당시에서는 그 적들은 하나의 그 나오고 그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들에게 상대로 전쟁을 하고 또 적들에게 뭔가를 당하면은 또 복수하는 게 정당하고, 그래서 적들에게 복수하고 또 승리를 거두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명예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다. 더 기억할 만한 것들이. 죽은 자에게 따르는 명예, 그렇죠. 산 자보다는 죽은 자에게 따르는 그런 것들. 명예가 있고 비범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다. 또 득이 없는 소유물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고위 그 공직자들 보면 뭐 투기해가지고 여기저기 땅 사놓은 거 이렇게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 주말에 쉬러 뭐 거기서 마치 이제 거기에 뭐 경제적인 그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진짜 전원에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런 집 한 채를 뭐 농가든 전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답다는. 그 이유로 이제 자유인답다고 그래요. 자유인답다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나오는데요.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또 남에게 잘 베푼다. 그게 이제 자유인의 또 개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각 민족에 또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스파르타인들은 이 장발, 긴 머리를 길었어요. 머리를 길게. 이게 또 이제 뭐 히피족이나 예전에 뭐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자유인의 상징이에요. 고대. 그리고 짧은 머리 이런 사람들은 이 노동, 수공업자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장발이 또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합한 거,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조상이 가문 이런데 후손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어떤 행위를 할 때. 근데 반대도 있죠. 별 볼 일 없는데 또 훌륭하게 되는 거. 여기 이제 이피크라테스라는 장군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지게를 이고 지게에다가 뭐 생선을 담아서 항구에서 저 내륙까지 뭐 수십 리를 나르던 일꾼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아테네 장군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는 그렇게 이제 조상 대대로 자기 가문에 걸맞는 그런 어떤 전통을 지켜갈 때 이것도 아름답지만은 또 반대로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천한 가문의 태생도 오히려 더 나중에 자수성가했을 때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마지막에 이제 재판연설, 법정에서 대중연설을 할 때 이제 나오는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즐거움이라고, 앞에서는 이제 시비를 가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정에서 이해관계를 이로움과 해로움, 좋음과 나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전시연설에서는 어떤 사람의 미덕과 악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판연설은 사실 시비인데요.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제, 그래서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옳고 그름의 가치, 그러니까 옳음에 대해서 뭐가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범죄자가 어떤 동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즐거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란 뭔지, 그 다음에 즐거운 것, 즐거움에 속한 이런 구체적인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재판연설에서는 뭐 범죄자가 죄를 저지르는 범죄라는 게 뭐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게 남에게 뭔가를 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죄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범죄 동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누구가 시켜서 협박당해서, 또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계획적으로, 메데이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또 그 두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복수를 합니다. 또 격정,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범행을, 살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또 이렇게 훔치거나 이런 것들은 치밀한 계산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욕망, 특히 이제 돈에 대한 욕망, 또 성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서 또 성범죄를, 또 사기죄를,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뭐 사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범죄행위의 그 동기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발각되지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발각되더라도 또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또 처벌되더라도 뭐 빼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가 또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받는 처벌보다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범행의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범죄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즐거움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얻는 즐거움이 바로 있을 수가 있고, 범행의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괴로움은, 또 고통은, 자기가 그 범죄 행위로 인한 고통은 또 나중에 있을 일이고, 그래서 범죄자가 당장의 즐거움 쾌락 때문에, 가령 뭐 성범죄자가 바로 그렇죠. 당장 자기가 즐겁기 때문에 그 범죄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또 이득은 당장에 있지만 처벌은 나중에 있을 때, 당장 이득 보려고 그 순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거꾸로 이제 그들에게 괴로움이나 처벌은 당장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거나 뭐 이렇게 범죄가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얻은 이익에 비해서 처벌이 약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한 1년만 살고 나오면 뭐 10억이지 뭐. 내가 뭐 몇백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 그러면 1년 살고 나온다는 거죠. 그들에게 괴로움이나 처벌은 당장에 있지만 즐거움과 이로움은 나중에 있고, 더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도 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괴로움과 즐거움, 또 이로움과 해로움, 이득,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로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뭐가 이득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앞에 그 다른 장면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 좋은 연설에서. 그래서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에 즐거움이 나온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이게 그 일본의 마지막 그 부분이고, 끝부분이고, 또 이권에서 바로 그 감정에 관한 그런 논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이에요. 사랑, 즐거움이죠. 또 증오, 이거는 증오하는 마음은 뭐예요? 즐거운 마음은 아니죠. 괴롭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동요, 그러면서 항상 감정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쾌, 고가 따르는 게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서술 연구자로서는
그 즐거움이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고 마음의 동요예요. 그래서 일괄적이고도 감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이 자연 상태로 가라앉는 거. 우리가 무슨 강물 바닥을 휘저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이미지로 감정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 자연 상태로 가라앉는 거, 이게 이제 즐거운 거고 반대로 뭐겠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동요되는 거, 흔들리는 거,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이렇게 자연 상태로 가라앉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런 그 자연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불러일으키는 것, 이거 즐거운 거고 반대로 그런 상태를 파괴한다든지 그것에 반대되는 상태를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거, 이런 건 이제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자연에 따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즐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자연에 따라 생겨난 것들이 제 본성을 얻었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억지로 막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잠깐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즐거운 것들이란 뭐냐?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 습관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은 제2의 또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도 거기에 이제 빠지면은 그 자연 본성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습관도 본성처럼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헤어나기 힘든 그런 게 이제 습관의 성격이라는 거죠. 특징이라는 거죠. 강요되지 않은 거 즐겁다. 너 공부해 그러지. 너 놀아 그런 얘기 안 하죠. 너 쉬어 그러면 이게 이제 강요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강요되지 않은 건 놀이, 휴식, 수면, 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즐거운 거죠. 반대로 이제 일하고 막 신경 쓰고 긴장하고 또 잠 안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우리 욕망이 이 들어있는 거, 그에 대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식욕 성욕의 대상이죠. 뭔가 맛있는 음식, 또 멋진 상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나쁜 것을 갖지 않는 거, 좋은 것을 갖는 것도 즐겁지만, 나쁜 것을 갖지 않는 것. 이미 이제 떠나갔어요. 나쁜 것들이. 예전에 고생했던 일들을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해보면 그것만으로 즐거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괴로웠는데,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걸 회상을 하면서. 곁에 있을 때나 큰 기쁨이나 이로움을 주는, 고통 없이 이로움을 주는, 또 기대 속에 있는 것도 즐겁다. 복수에 대한 기대. 아킬레우스가 한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복수는 꿀보다 달콤하다. 복수는 기본적으로 감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즐거워요. 두 가지 감정이 합해진 그 감정이 바로 복수심이에요. 일반적으로 곁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것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친구나. 복수도 즐겁다. 그 다음에 승리, 이기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의 즐거운 거예요. 단지 그 승부욕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지면 져서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이기길 바라요. 놀이를 하든 경기를 하든 또 그리스상처럼 법정에서 논쟁을 다툼을 하든 또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든 일단 자기가 말을 통해서 이기면 또 신체적인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는 건 즐거움으로 신체적 경쟁과 정신적 논쟁을 벌이는 놀이도 즐겁다. 좋은 평판, 명예 이것도 즐겁고 친구도 즐겁고 누가 정말 멋지다 이런 경탄받는 것도 즐겁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반대로 변화를 주는 것도 즐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하고 뒤에 그 25번하고 이게 이제 비극, 희극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 또 주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비극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동정심을 또 연민의 또 공포심을 이렇게 느끼지만 그런 운명의 반전 또 위험에서 가스로 벗어나는 그런 장면도 즐겁다는 거죠. 또 비슷한 그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도 즐겁고 또 자신의 작품 이것도 즐겁다. 내 자식이 다른 집의 자식보다 뭐 설령 뭐 그 외모도 덜하고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더 나한테는 즐거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작품이니까요. 사진도 그렇죠. 예,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 작가가 찍은 북한산하고 내가 북한산에 가서 찍은 사진하고 어떤 게 더 즐거워요? 내 사진이 더 즐겁죠. 소중하고. 자식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이것도 즐겁다. 지배하는 거, 또 지혜로운 자로 보이는 거, 똑똑똑한 자로, 또 이웃을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즐겁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것도 즐겁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어떤 뒤에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이 있고 또 각자에게 고유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분야가 있어요. 예, 바로 뒤에서 그 이야기는 이어가겠고요. 희극에도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극의 즐거움은 쾌감도 있고 당연히 이제 웃는 거는 그냥 그 긴장감을 덜하게 하고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놀이와 모든 이완은 즐겁고 웃음도 즐거움으로 필연적으로 우스운 것들, 말이든 행동이든 이런 것도 즐겁다. 예, 여기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그런데요. 이제 연설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 어떤 그 톱보스, 그러니까 자기의 연설에서 자기가 그 어떤 논리로 이렇게 그 연설을 할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분야에 관련된 연설을 각 장르의 연설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어떤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당대의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둔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또 변형을 시켜서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나열식으로 쭉 여러 가지 덕목 가치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로 이제 여기에 아름다움, 좋음, 그 다음에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앞에 이제 좋은 것들에서 외적인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얻는 그런 좋은 것들, 자식,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예요. 네, 철학자는 이제 어떤 좋음을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즐거움, 마지막에 논의한 그 즐거움도 이제 어떤 신체적인 즐거움보다는 정신적인. 이후로 또 뭐 에피쿠로스나 이런 후대의 또 헬레니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제 즐거움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름다움도 여러 가지, 또 사랑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상에 집착하는, 그러지 않고
또 신체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덕목, 지적인 어떤 탁월성 이게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사다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가치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 권력, 명예, 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제일 낮은 단계의 부예요. 내가 로또를 맞았는데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가족하고 형제끼리 서로 나눠주고 잘 산다. 그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인류를 위해서 범우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부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또 인정을 하고 또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통큰 기부를 특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부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졌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뭐겠어요? 기록을 해두고 또 그런 거죠. 훌륭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꼭 다 모든 사람이 철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어떻게 그 제대로 된 어떤 관념 이렇게 바뀐 사람도 철학자로 볼 수가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자기 친인척,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또 어떤 특정의 계층, 또 어떤 특정의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을 되도록이면 많은 이것도 이제 범세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인류에 또 숭배 또는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이제 세속적인 그런 선도 이렇게 좀 넓혀가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덕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나 권력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도덕성을 발휘하거나 또 지적인 어떤 탁월성을 보이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이제 다르게 바로 이성의 존재고 또 이성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 잘 쓸지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돈을 잘 기부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성에 따른 혼의 활동이고 또 이성의 특히 관조적인 활동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자기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철학을 해야만이 꼭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관조적인 활동은 가장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하루에 대부분을 내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그게 즐거웠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해. 자족적이고 또 그 자체로 내가 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스콜레라고 하는 학교도 그렇죠. 학교에 어휘되는 스쿨도 그리스어로 이제 스쿨이라는 말하고 스콜레하고 관련되는데요. 예. 일단 여가가 있다는 말은 이제 여유. 이게 이제 물질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또 그것도 여유 있게 내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평생 동안 이런 이론적인 관조 또는 자기의 어떤 일에 자기가 선호하는 일에 몰두할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이런 삶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계획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삶이 뭐 철학을 하든 문학을 하든 또 보통의 뭐 직업을 갖든 일단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 또 즐거운 일. 직장도 그렇죠. 우리가 직장도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직장. 또 여가가 있는 여가 활동을 보장해 주는 그런 직장들. 인간에게 좋은 것은 탁월성에 따른 몸의 혼의 마음의 활동일 것이다. 그리고 탁월성이 여러 가지면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이며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걸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좋음은 삶 전반에 걸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따른다면 한순간의 어떤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갖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듯이 그 인생도 과정이고 결과가 아니고 그렇듯이 행복도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 제비가 봉을 만드는 건 아니며 좋은 날 하루가 봉을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하루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그렇듯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한번 그렇죠.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부를 해야지 한번 딱 해놓고 나는 선행을 한 사람. 또 이 용기를 자기가 용기 있는 마음씨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어야지 한번 딱 용감하게 나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감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지적인 능력, 체력도 그렇죠. 체력적인 능력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 또 지적인 탁월성 이런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쌓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그 가치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 누구 선택해라 그런 문제는 아니고, 사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이제 그런 그 신화에 나오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미덕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즐겁고 편안한 그런 쾌락의 길.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그 미덕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즐겁게 살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죠. 그걸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피라미드처럼 이 피라미드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피라미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인생을 특출하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피라미드 구도처럼 소수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죠. 예. 아무튼 이 가치의 충돌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인생의 가치에서 또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지 또 그걸로 충분한지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그걸 때문에 또 다른 뭔가가 부수적으로 많이 좋은 것들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인지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또 바로 어떻게 보면 가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또 나오셨으니, 질문을 또 수사학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또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에서요. 예. 좋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 같다라고 해놓고서 아까 17번은 예술작품의 즐거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모르겠어가지고요. 예. 그 모방된 것 자체는 즐겁지 않더라도 잘 모방된 것 모든 것은 더 즐겁다. 예, 이게 이제 그 각주의 그 밑에 나온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에 깔린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끔찍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거를 사진으로 또 찍거나 또 대생으로 해서 예술 작품을 이렇게 뭐 승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술 작품을 했을 때는 그걸 보고서 내가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 당장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 바로 그런 거죠. 뭐 피카소의 뭐 게르니카라든지 이런 작품에도 보면 그 공습을 받아서 그 마을이 다 파괴되고 뭐 사람도 죽고 건물도 다 파괴되고 가축들도 죽고 이제 그런 끔찍한 장면인데 피카소 특유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구도 또 이런 그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인 쾌감을 준다는 거죠. 비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당장의 그 주인공의 비극적인 어떤 죽음 또는 뭐 관련된 비극이 바로 특히 죽음과 관련됐을 때 더 비극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비극에서도 죽지 않는 장면, 그리스 비극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극 희극도 사실 굉장히 말이 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극에서도 뭐 누가 죽지도 않고 뭐 살인 뭐 다치지도 않는 그런 극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슬프고 뭐 웃기고 그런 기준보다는 가볍고 진지한. 그러니까 희극은 좀 가벼운 장르고 비극은 좀 진중하고 진지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장르.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슬프고 웃기고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비극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살인이나 죽음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 그런 거에서도 이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제 괴롭지만 작가가 이거를 이제 잘 연출하거나 또 이렇게 그 무대에 올렸을 때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극의 카타르시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에서도 이제 운문이 아닌 산문, 대중연설이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전달이 될지 대중연설 영향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가가 독자에게 또는 배우가 관중에게 청중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으로 또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